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정말 궁금했던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와 함께 상대할 팀 8강전 그리고 4강전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UEFA 본부가 있는 스위스 리옹에서 지금 막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월 17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시작해서 이제 끝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맨체스터 시티의 혼란과 뭐 괴물 대결 혹은 레알 마드리드와 맞대결 이런 것들 초호화 매치가 될까를 궁금해했는데 일단은 뭐 조금 맥 빠지는 결과이긴 한데 그래도 또 기대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예, 뭐 나폴리 입장에서는 결승까지 올라갈 수 있는 로얄 로드가 깔렸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왜냐면은 우승 후보 1, 2, 3순위가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였는데 이 세 팀이 저쪽 반대쪽으로 가버렸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세 팀을 만나려면 결승에나 가야 된다. 이 세 팀이 도리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팀들이 떨어져 죽을 수 있고 또한 뭐 물론 나폴리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8강에서 만나게 될 팀 그리고 4강에 만나게 될 팀도 객관적인 전력에서 나폴리가 해볼만 하다. 아니 사실 지금 현재 평가는 오히려 나폴리가 유리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지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가 만날 팀 바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나폴리와의 순위 경쟁에서 밀린 AC 밀란입니다. 예, 뭐 그가 AC 밀란하고는 이미 전반기 때 맞대결을 펼쳤었죠. 그때 이제 뭐 김민재 선수가 마지막 브라임 디아스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그래서 벽화를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그때 나폴리가 고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강에 올라갈 경우 만날 팀은 벤피카와 인테르의 경기 승자인데 뭐 사실 벤피카도 까다로운 팀이고 인테르는 뭐 세리에 A에서 유일하게 나폴리의 패배를 안긴 팀이지만 흐름이나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경기력을 최근에 봤을 때는 뭐 해볼만 하잖아요. 인테르는 무슨 포르투갈 팀만 연달아서 만나요? 포르투 만나고 그 다음에 벤피카 만나고 물론 벤피카가 체급이 더 크긴 하지만요. 게다가 빡빡한 일정 속에 사실 뭐 밀란과의 경기도 그렇고 인테르와 만난다고 했을 때도 가정하면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또 경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승에 갈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8강 대진표 반대쪽을 보면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첼시가 일단 있는데요. 뭐 이 두 팀은 최근 2시즌 연속 맞대결을 펼쳐서 그때 이긴 팀이 우승을 했죠. 그렇죠. 첼시가 이겼을 때 투헬 감독과 함께 첼시가 챔피언이 됐고 또 레알 마드리드가 그 다음 시즌에 만나서 복수에 성공하면서 이제 우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결과도 굉장히 주목이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진표 이게 사실 이번 8강 대진표 중에는 가장 뜨겁고 가장 관심이 가는 경기 아닐까 싶어요. 현 시점 배당 1, 2위가 붙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뭐 펩 가르디올라 감독과의 인연도 있고 또 이제 홀란과 바이에른의 또 인연까지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관심이 많이 가는 매치업이죠. 전체적으로 8강 대진표를 정리해드리면 레알 마드리드 대 첼시, 맨시티 대 바이에른 뮌헨, 벤피카 대 인테르 그리고 AC 밀란 대 나폴리인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AC 밀란과 인테르가 원래는 나란히 1번 경기로 들어갔었는데 먼저 뽑힌 팀이 홈 경기를 먼저 하게 되는데 이제 AC 밀란과 인테르가 홈 경기장이 나란히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리그 우승팀인 AC 밀란이 선택권을 갖고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먼저 홈 경기를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서 인테르가 2차전을 홈에서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보통은 2차전 홈 경기를 더 선호하지 않나요? 근데 이제는 원조골 우선 원칙이 사라졌다 보니까 도리어 홈 경기를 먼저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홈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기들을 가져가는 게 더 나은 선택지라고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1차전을 원정으로 하고 2차전을 홈에서 치르게 되는데 뭐 사실 뭐 축구라는 게 뭐 경기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그래도 이미 프랑크푸르트하고도 원정 먼저 치른 다음에 거기서 뭐 이기면서 대신 1차전 원정에서 승리한다면은 그러면은 확실하게 2차전까지 2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뭐 전력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팀이라면은 1차전 원정부터 가지는 게 더 나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흥미로운 게 나폴리가 16강전에서는 프랑크푸르트를 만났는데 이 팀이 토트넘,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과 이제 조별리그에 만났던 팀이고 그리고 이제 16강에서 토트넘이 밀란에게 탈락을 했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또 그 밀란에 만난다. 재미있는 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참가한 그 챔피언스 리그에 같은 팀들께서 보는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됐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6강전 라인업인데요. 사실 밀란은 포메이션 잘못됐죠. 3-4-2-1 포메이션을 썼기 때문에요. 그 치아오가 이제 중앙에 3백의 중앙에 섰었고 테오하고 메시아스가 좌우 윙백에 쿠르니치, 토날리 중앙 미들에 이제
이제 레앙, 지루, 브라임 디아스가 그렇게 섰었죠. 예, 그리고 나폴리는 뭐 전형적인 평소에 사용하는 4-3-3으로 경기를 했는데 뭐 간단하게 김현재 선수가 막아야 될 선수 말씀드리면 실제로 뭐 지난 전반기 대결 때도 본인이 가장 힘든 상대였다고 했던 지루랑도 경기를 했었고 네. 지루를 또 만나게 될 것 같고 레앙이 왼쪽 공격수니까 직접 부딪히는 건 아마 브라임 디아스가 아닐까 싶은데 뭐 사실 레앙도 가운데로 들어올 때 김현재 선수가 또 붙어볼 수 있는 선수니까 이 3톱을 다 김현재 선수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양 팀의 전적상으로 일단 살펴보면은 어떤 팀이 좀 좋은가요? 그럼 양 팀은 일단 유럽 대항전에서는 붙어본 적이 없어요. 아. 왜냐면은 나폴리가 뭐 챔피언스리그 16강 이상을 올라간 적이 없으니까 16강까지는 그렇죠. 자국끼리 못 네. 붙게 돼 있잖아요. 자국 예. 리그끼리. 그러다 보니까 뭐 양 팀이 붙어본 적은 없긴 한데 뭐 역대 맞대결 전적 자체는 AC 밀란이 그래도 조금 더 명문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것 치곤 나폴리가 선전을 했어요. 예. 67승 52무 51패로 이제 밀란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은 최근 4경기에서는 3승 1패로 나폴리가 웃었고요. 그리고 최근 10경기로 확장을 하더라도 4승 3무 3패 나폴리가 1승을 더 거두긴 했습니다. 예, 어찌됐거나 최근 흐름은 밀란보다 나폴리가 좋고 게다가 올 시즌 뭐 사실 산시로 원정에서 나폴리도 쉽게 이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정 가서 이겼고 전반적인 리그나에서의 경기력을 보자면 나폴리가 우세하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최근 김현재 선수에 대한 좋은 평가. 스팔레티 감독이 이제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했던 인터뷰가 크게 화제가 됐잖아요. 내가 봤을 때 김민재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이고 한 경기에 최소한 20번의 대단한 일을 한다. 그랬던 호평 속에 또 AC 밀란에서는 지루가 이제 주목할 선수로 꼽히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도 개인적으로 인터뷰에서 내가 경기해본 선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상대더라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대결은 좀 어떨 것 같은가요? 저는 이번 대결은 김민재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지루 선수가 월드컵 이후에 확 폼이 내려왔어요. 지금 지쳐있는 상태기도 하고 약간 좀 허탈감도 있겠죠. 월드컵 우승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최근에는 전반기 때의 지루는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은 조금 위력이 떨어졌거든요. 저희가 이미 16강전 토트넘전에서도 조금 확인했잖아요. 오히려 토트넘 수비 라인이 그렇게 뭐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지루를 잘 통제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큼은 도리어 지루를 막는 거는 그렇게 힘들진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레앙도 지금은 폼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이게 왜냐면은 또 경기가 될 때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현 시점만 놓고 보면은 도리어 밀란에서 가장 요주의 인물은 브라임 디아스가 아닐까. 디아스가 요새 폼이 좀 좋으니까요. 예, 실제로도 산시로 원정 당시 브라임 디아스의 결정적인 슈팅을 김현재 선수가 막지 못했다면 동점골을 내줄 수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벽화가 그려진 거고. 그리고 사실 밀란에서 요즘은 가장 주의해야 할 선수는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김현재 선수가 막을 수 없죠. 다만 이제 그 테오가 올려줄 크로스를 김현재 선수가 어떻게 잘라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일단은 밀란과의 경기 여러분들이 뭐 맥 빠진다고 보실 필요 없이 그래도 그 전반기 대결 보면 팽팽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복수를 김민재 선수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강에 올라갈 경우 인테르와 벤피카의 승자를 만나게 되는데 클럽의 명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인테르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겠지만 벤피카도 만만치는 않아요. 도리어 벤피카가 최근 폼은 훨씬 좋죠. 일단 뭐 조별리그에서도 파리 생제르맹하고 유벤투스를 밀어내고 조 1위로 올라온 팀이거든요. 2위가 파리 생제르맹. 이것 때문에 유벤투스가 유로파리그로 가게 된 거였죠. 거기다가 뭐 16강전에서도 물론 뭐 클럽 브리에가 최근에는 폼이 좋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대파해버렸거든요. 두 경기 다 승리한 데다가 뭐 2대0, 5대1이었으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파괴를 했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특히 월드컵 이후에 곤살로 하무스의 득점력이 지금 물이 올라 있고요. 그 하파실바 항상 잘하고 주앙 마리오도 잘하고 있고 아우르네스는 이제 조금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말도의 전진을 좀 도와주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안토니오 실바, 오타멘디의 수비 라인도 상당히 탄탄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막아야 된다면 하파실바가 속도감을 갖고 이제 중앙에서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는 플레이를 할 때 커버해줘야 되고 또 곤살로 하무스가 문전에서 결정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 선수가 슈팅할 때 또 슈팅을 잘 블록해줘야 되겠죠. 그 하무스가 막 기술적인 역량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운동 능력이 아주 최상급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굉장히 움직임이 좋고 빈 공간에 들어가는 데가 좋고 거기서 이제 간결하게 마무리를 잘하는 선수예요. 그러면서 이제 슈팅도 상당히 다양하게 가져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뭐 벤피카가 올라올 경우 이 팀도 조직력이 좋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방에 보면 공격력 좋은 선수가 많으니까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폴리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다. 저도 뭐 그리고 벤피카랑 붙게 되면 이제 로거 슈미트 감독과
하고에 이제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로고 슈미트 감독 같은 경우도 압박 축구하고 속공 축구하다 그렇죠. 보니까 저는 비슷한 색깔끼리 붙으면 결국 전력이 더 센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다른 색깔일 때 예. 그때는 결국은 어느 팀이 자기네 그 흐름대로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거기서는 이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 그래서 저는 벤피카랑 붙게 된다면 나폴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폴리가 결승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또 인테르가 이 경험도 있고 저력이 있고 특히 이제 후방이 탄탄한 그 3백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5-3위 대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테르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또 인테르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나폴리의 세리에 A 무패 행진을 막은 팀입니다. 예, 그랬죠. 근데 이제 일단 이거는 포르투하고의 2차전에 조금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다르미안도 이제 3백의 스토퍼로 세웠고 그리고 브로조비치가 이제 부상이었을 기간에 차라놀루가 저 자리에서 굉장히 잘해가지고 심지어 16강에서도 차라놀루가 계속 잘했었거든요. MOM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차라놀루를 저 자리에 배치를 하긴 했는데 나폴리랑 만약에 붙게 된다면은 그러면 다시 그래도 브로조비치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차라놀루를 메짤라로 올리겠죠. 미키타리안이 최근에는 조금 지친 기색을 그렇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슈크리니아르가 당연히 3백의 스토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는 현재 퍼포먼스 자체는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포르투한테 올라온 것도 오나나 골키퍼가 미친 선방을 해줬고 심지어 상대가 골대 맞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공격 쪽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조금 기복이 있는 선수고 제코 나이 때문에 이제 계속 그 시즌이 진행될수록 내려오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사실 나폴리 잡았을 때 제코가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루카쿠도 그날은 좀 좋은 플레이를 보였어요. 예, 근데 루카쿠는 이제 뭐 첼시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지금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격 쪽에서의 인테르는 좀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더욱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저는 승부차기까지도 끌고 갈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폴리는. 예, 어떤 팀이 올라오든지 나폴리가 인테르나 벤피카나 좀 잡을 수 있고 결승까지 갈 수가 있다. 밀란이라는 고비만 넘는다면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올라올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뭐 예전의 일이긴 하지만 뭐 인테르가 좀 유리해요. 예, 그럼 인테르가 유리한데요. 무엇보다도 저 1964-65 시즌 유로피언컵 그 결승전에서 이게 챔피언스리그 전신이죠. 예. 인테르가 벤피카를 1-0으로 꺾고 2연패를 했었거든요. 유로피언컵. 원래 그 유로피언컵이 역사가 그렇게 되잖아요. 레알 마드리드 황금기 5연패. 예. 그다음에 벤피카 황금기 2연패. 그리고 또 이제 그다음에 밀란이 그 박통을 이었고 그다음에 인테르가 그 에레라 감독 밑에서 그렇죠. 카테나치오 장시자로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역사에 마침표를 찍었던 게 바로 벤피카전이었거든요. 예. 사실 초창기 때는 그렇게 내 팀이 가장 강호였어요. 예. 근데 이제 벤피카 시대에 확실한 종지부를 찍었던 거기도 하죠. 유에파컵에서도 인테르가 어쨌건 1승 1무로 우위를 점하긴 했었죠.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긴 합니다.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나 뭐 사실 또 클럽의 명성으로 봤을 때 최근에 또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인테르가 그래도 올라와서 나폴리가 2연속 이탈리아 팀을 만나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결승까지 올라간다면 만날 팀들이 바로 쟁쟁한 우승 후보들입니다. 네. 알아서 힘든 경기 하면서 지칠 수도 있는데 일단 레알 마드리드 뭐 챔피언스리그 최고의 팀이에요. 예, 뭐 레알 마드리드는 뭐 챔피언스리그의 역사죠. 뭐 예.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도 심지어 큰 격차를 벌리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러고 있는데 뭐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첼시는 대진이 상당히 흥미롭긴 해요. 예. 왜냐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챔피언스리그에서 강세를 보여왔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팀들을 패왔는데 첼시 상대로는 다소 고전을 했거든요. 예, 역대 전적을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부분 정말 믿기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역대 전적에서 첼시가 4승 2무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1970-71 시즌에 컵 위너스컵에서 첼시가 1승 1무로 우승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그리고 첼시의 첫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어요. 예. 그리고 1998-99 시즌에는 UEFA 슈퍼컵에서 또 첼시가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우승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2020-21 시즌에도 이때 이제 캉테가 미쳐 날뛰었죠. 그렇죠. 캉테가 슈퍼 캉테로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르를 다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 1승 1무로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차지했었는데요. 하지만은
지난 시즌 예. 이때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고전을 하긴 했지만 왜냐면 2차전에 이제 이게 뒤집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연장전에서 이제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가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1, 2차전 조합 스코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결승에 가서 마침내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차지했던 거였죠. 예, 물론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저 첼시 원정 3대1로 이겼던 큰 강렬한 이미지가 최근에 있긴 해도 이게 정규 시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실제로는 첼시를 이긴 유일한 경기일 정도로 첼시를 상대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힘들어왔다. 지금도 사실은 뭐 흐름이나 객관적인 전력이나 첼시가 워낙 또 포터 감독 체제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레알이 이기는 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지금 또 포터 체제로도 첼시가 좀 기세를 타고 있으니 모른다. 아직 모른다.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죠. 예, 우위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한 게 사실 많은 그 팬들께서는 김민재 대 홀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 맨시티와 바이에른이 8강에서 만나게 되면서 김민재 선수를 보기도 전에 홀란이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물론 뭐 바이언도 이 두 팀은 현재 배당 1, 2위 팀들이 붙었다 보니까 워낙 흥미로운 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근데 이거 약간 포메이션 도판 또 그 UEFA 공식에서 하다 보니까 뭐 엉망으로 나왔죠. 원래는 예. 3-2-4-1 포메이션으로 스톤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시켰는데 말이죠. 예. 근데 양 팀의 맞대결 전적 자체는 3승 3패로 동일하긴 해요.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항상 바이에른이 웃었거든요. 예. 왜냐면 그 바이언이 먼저 승리를 거두고 이미 이게 다 조별리그에서 붙은 거였고요. 네. 이미 16강 그것도 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태에서 맨시티를 두 번째 만났던 거였어요. 예. 그래서 2011-12 시즌에는 바이언이 조 1위, 반면 맨시티는 조 3위로 예. 조별리그에서 광탈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도 두 팀이 바이에른이 조 1위, 맨시티가 조 2위. 이때가 약간 조금 코미디 사건이 있었을 예. 때였죠. 그 밀러 외에 바보들의 행진 그렇죠. 조일이 그거 생각 잘못해가지고 계산 잘못했었죠. 그게 있었고 또 이제 2014-15 시즌에도 바이언이 이미 1위를 확정지은 상태에서 또 그렇게 됐고 또 스코어를 보더라도 결국은 바이언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긴 했었거든요. 예. 다만 이제 토너먼트 무대에서는 처음 만나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를 벼르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경기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바이에른에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이 있긴 하죠. 예. 키미 같은 경우도 과르디올라 감독 밑에서 컸고 밀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연들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홀란 같은 경우는 바이언 상대로 도르트문트 소속이었잖아요. 예. 뭐 7경기 5골 1도움이면 상당히 그래도 선전했어요. 예, 그 만날 때마다 골을 확실히 잘 넣어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7전 전패예요. 예. 그래서 혼란이 바이언 한번 이겨보고 싶다고 한탄을 했을 정도였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번이 그러면은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마침내 바이언과의 악연을 끊을 수 있을지 이것도 조금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나 현재 전망으로는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경기를 이긴 팀이 우승하지 않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하더라도 4강에서 또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온다면 뭐 몰라요. 레알의 DNA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피 튀기는 싸움 끝에 결승에 올라오는 팀이 된다. 반면 나폴리는 상대적으로 이 팀들보다는 수월하게 그렇죠. 좀 출혈이 없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진표를 보시면 레알 첼시 승자가 맨시티 바이에른 승자를 만나니까 여기가 거의 4강 결승급의 대진표라고 할 수 있겠고 계속 결승전의 연속이죠. 예.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무국 입장에서는 결승전이 다소 시시하게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UEFA 사무국 입장에서는. 예, 왜냐하면 AC 밀란과 인터 밀란은 명성은 대단한데 지금 그 명성만한 경기력을 그렇죠. 못 보여주고 있고 그만한 스타도 솔직히 없고 벤피카가 올라온다면 굉장히 이변이 되겠지만 역시 많은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사실 이쪽 라인에서는 객관적인 전력도 그렇고 화제성도 그렇고 경기 스타일도 그렇고 나폴리가 올라와 주는 게 조금 스토리가 된다. 스토리는 되는데 이제 나폴리도 팬층 자체가 좀 글로벌 팬층은 아니죠. 차라리 AC 밀란과 인테르가 더 글로벌 팬층은 강하긴 하죠. 하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그렇죠. 나폴리가 올라가줘야 그렇죠. 나폴리가 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리고 나폴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뭐 이제 벤피카를 만날 경우에도 역대적으로 이제 만난 적이 있긴 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폴리가 벤피카 상대로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2전 전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조별리그긴 했었지만요. 네, 뭐 기본적으로 나폴리가 만났을 때 좋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첼시하고의 맞대결을 놓고 보면요. 이때 그 역사라고 불리고 있죠. 원래 그 나폴리가 1차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당연히 뭐 그 8강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고 이 시점만 하더라도 두 골 차가 뒤집힌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첼시가 2차전에서 3대1 스코어까지 만든 다음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4대1로 결국은 8강에 올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준결승에서 또 이제 바르셀로나와 첼렘 덩크를 예. 찍으면서 또 그때도 역사를 했었고 또 이제 바이에른하고의 결승전에서도 그때 알리안츠 아레나 홈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경기 종료 2분 남기고 드록바가 기적적인 골을 넣고 또 연장전에 그 체으가 로벤의 페널티킥을 선방하고 승부차기 끝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디마테오 신화를 썼었죠. 첼시 입장에서는 챔스를 우승했을 때 토너먼트에 만났던 팀들, 예를 들어 이번 레알전이라든지 또 4강에 올라가서 바이에른을 만날 경우, 또 그럴 가능성, 또 결승에서 나폴리를 만날 경우 우승했던 때의 기억이 좋게 이어지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첼시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보일리 구단주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포터 믿었더니 포터로 챔스 우승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희망 시나리오를 그리지 않을까. 뭐 근데 그거는 역사는 역사일 뿐인 거니까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폴리가 바이에른 뮌헨을 만난 적이 있었나요? 예, 그 바이에른 상대로 1승 2무 2패로 동률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무 1패로 당연히 열세를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때 그 나폴리가 그래도 맨시티를 제치고 16강까지 올라가긴 했었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폴리 입장에서 바이에른한테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바로 1988-89 시즌에 유에파컵 준결승전에서 바이에른한테 1승 1무를 거두면서 그러면서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또 결승에서는 또 다른 분데스리가 팀인 슈투트가르트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마라도나 시대 때. 예. 이게 그리고 유일한 나폴리의 유럽 대항전 우승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도 프랑크푸르트 16강을 만났죠. 예. 또 그리고 바이에른 만나서 우승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는 역사가 있고요.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도 이제 나폴리가 만난 적이 있고, 사실은 나폴리가 뭐 레알 출신 선수들도 많이 또 영입을 했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데, 나폴리가 유럽 대항전에서도 만난 적이 있어요. 예, 뭐가 유러피언컵 마라도나 시대 때 붙은 적도 있고요. 근데 그때 뭐 1무 1패로 그냥 바로 이제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해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라도나 시절에도 유러피언컵에서는 예. 역사를 만들지 못해서 이번이 최초 8강이고요. 그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2016-17 시즌에 이때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패했었죠. 그때 마치 레알 마드리드가 너네 수업 시켜줄게. 특히 토니 크로스가 미쳐 날뛰던 경기였거든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나폴리 입장에서는 또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좀 부족한 젊은 선수들 중심의 팀이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는 게 가장 좀 걱정된다. 뭐 네. 그래서 이렇게 대진표가 나온 건 결승에 가야 레알을 만나니까 다행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흥미로운. 예. 차라리 맨시티나 바이언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꺾어주는 걸 더 예. 바라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가 솔직히 뭐 역사나 전력이나 많은 면들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보다 우승 가능성이라든지 모든 전망이 낮았었는데, 대진표가 이렇게 구성되니까 지금 유럽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의 우승 가능성 순위가 바뀌었어요. 나폴리가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맨시티와 바이언이 1, 2위죠. 근데 이제 두 팀 중에 한 팀은 바로 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이 얘기는 결국은 많은 오즈메이커들이 맨시티랑 바이언의 승자가 우승할 거라고 그렇죠. 보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 확률이 떨어진 거거든요, 나폴리보다. 예. 왜냐면 나폴리가 결승에 갈 가능성이 레알 마드리드가 높을 수 있다. 왜냐? 레알 마드리드는 4강에서 우승 확률이 가장 높은 맨시티나 바이에른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배당률이 조정되면서 어떻게 됐냐? 나폴리가 이제 뭐 4배가 나온 데도 있고 레알 마드리드가 6배. 그러니까 훨씬 격차가 큰 거예요. 비등비등한 수준도 아니고 네. 이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 비등비등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근소 우위였죠, 예, 원래는. 근데 그게 바뀌게 된 거고, 주목할 게 뭐냐? 여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원래 맨시티, 바이에른, 레알이 나폴리보다 위였기 때문에 나머지 팀들은 원래도 나폴리보다 열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팀들을 주룩 만난다. 8강에서 만날 AC 밀란이 8개 팀 중에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고요. 그 다음이 인테르하고 벤피카예요. 네, 즉 동률이죠, 이거. 유럽 현지에서도 나폴리가 지금 결승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뭐 이 대진대로면은 나폴리는 결승에 가고 맨시티, 바이언, 레알 마드리드의 승자와 붙게 될 가능성이 높게 현재까지는 형성이 되고 있는 예, 거죠. 이 전망대로 된다면 정말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입단 첫 시즌에 뭘 만드냐? 33년 만에 세리에 A 우승에다가 8강도 챔스 최초인데 4강 최초도 하고 결승전 진출 최초도 하고, 심지어 뭐 잘하면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단판전은 무슨 일이든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1, 2차전으로 형태로 되면은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에른 같은 팀한테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차라리 나폴리 입장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보다는 맨시티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면은 맨시티 같은 경우는 알아서 그렇게 하는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어쨌건 나폴리는 기세의 팀이지 경험은 가장 부족한 팀이기 예. 때문에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온 팀들 중에서는, 그래서 레알
레알 마드리드나 바이언 만나면 좀 고전할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세를 탄 상태에서 결승전 단판전으로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되는 거죠. 게다가 홈앤드 어웨이가 돼야지 경험 있는 팀들의 그 노련미가 빛나고 운영의 묘도 나오는데 단판전은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살라가 레알전에 시작하자마자 다쳤던 사례도 있고 뭐 토트넘 같은 경우도 결승전 앞두고 뭐 케인의 부상 문제도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왜냐? 이번에는 월드컵이 시즌 안에 있다 보니까 심지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역대 가장 늦은 시점 6월 11일에 열립니다. 그럼 선수들이 녹초가 돼 있을 가능성도 있고 부상자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나폴리가 여러모로 유리하긴 하죠. 나폴리는 우승을 거의 미 조기에 확정질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또 코파 이탈리아에서 조기 탈락한 게 이럴 때는 좀 이점을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결승 진출을 해냈다? 그럼 이 결승까지 한 달여 시간 동안 회복도 하고 로테이션도 하고 전술 훈련도 해볼 수 있고 많은 준비 시간들이 생긴다. 저는 다만 이제 나폴리 같은 경우는 기세의 팀이다 보니까 또 이제 한번 이런 젊은 팀 그리고 또 경험이 없는 팀들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또 무너지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승 무드를 이어가면서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챔피언스리그까지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자면 이제 8강 1차전은 아직 뭐 어떤 팀이 어떻게 언제 경기할지는 좀 지켜봐야 나오는데요. 4월 12일 또는 13일 새벽에 먼저 하고요. 2차전은 곧바로 그 다음 주인 4월 19일, 20일 새벽 중에 경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를 만약에 나폴리가 통과한다면 5월 10일 또는 11일에 준결승 1차전 그리고 5월 17일 또는 18일 새벽에 준결승 2차전이 열리는데 이때는 이제 썸머타임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아마 새벽 4시 정도에 킥오프를 하게 될 것 같고 결승전이 말씀드린 대로 6월 11일에 열리는데 이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드라마틱해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페네르바체 홈구장은 아니긴 하지만요.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를 가질 예정이죠. 여기는 이제 이스탄불 바샥쉐이르의 홈구장이긴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민재 선수가 그래도 뛰어봤던 경기장에서 하게 되고 또 튀르키예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그 분위기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튀르키예에도 여전히 김민재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죠. 도리어 한국 팬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항상 그 김민재가 좋은 활약을 펼치면은 인스타그램에 튀르키예 팬들이 더 많이 와요. 페네르바체 팬들이. 심지어 그거 기억나요? 김민재가 자기 실수로 이제 실점해가지고 그때 그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었잖아요. 사과했었죠. 그때 페네르바체 팬들이 돌아와 김민재 막 이런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막 이탈리아 기자 한 명이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김민재 문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그런 대접 받지 말고 돌아와 김민재 막 이랬었잖아요. 결국엔 김민재 선수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만든다면 페네르바체를 통해서 유럽 무대에 입성했고 빅리그에 가서 챔스 결승전을 치르기 위해 금의 환영한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정말 김민재 선수가 만들어간 역사 어디까지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세리에 A 우승 도전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까지 현실로 만든 김민재의 놀라운 이야기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